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절대 대출 받으면 안 돼. 아, 있죠. 절대 대출 받아서 집 사면 안 돼. 그거 완전 큰일 나. 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네. 어느 날 그분이 집을 보러 다닙니다. 집을 사요. 사거나 보러 다녀요. 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 끝물이네. 저점이구나. 근데 결국은 이겁니다. 이렇게 규제를 해서 집값이 안정이 되고 무주택자들께서 집을 바라볼 때 벽이 많이 낮아졌어. 아, 가격이 떨어졌구나. 그럼 이제는 좀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느끼게 되면 좋겠죠. 그러면 문제는 이런 규제를 통해서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될 거냐 잡힐 거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될까요? 이게 정책 하나로 집값이 잡히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정책으로 집값을 잡았다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네. 그냥 우연의 일치. 그냥 맞아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 한번 예를 들면 2000년대 중반에 2007년도, 2008년도에 DTI라는 대출 규제를 도입을 하거든요. 우리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했죠. 네. 집값이 잡혔어요. 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정부 관계자는 야, DTI가 집값 잡는 열쇠네. 대출 규제라면 집값을 잡는구나. 그렇군요. 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는데 그 공식이 틀린 게 뭐냐면 집값이 잡힐 때가 됐어요. 2002년, 2003년부터 올라가지고 이제 충분히 올랐어요. 조정될 타이밍이 됐는데 마침 DTI 규제가 나오면서 집값이 잡혔어. 그러니까 호랑이 곶감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아니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냐고.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냥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 규제 공식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오르니까 뭐부터 했냐면 대출 규제부터 합니다. 야, 곶감이 뭐야? 야, DTI잖아. 대출 규제하면 집값 잡으라고 했는데 집값이 안 잡히는 거예요. 2017년에 당황하게 되죠. 야, 이거 뭐지? 공식이 아니었어? 우왕좌왕 중과세하고 하다가 공급 확대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질 수는 있는데 정책 하나 때문에 잡히진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스트레스 DSR이 나와서 집값이 잡혔다? 스트레스 DSR이 아니라 시장에서 야, 이번 장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안 돼.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 안 살래. 라고 할 때 스트레스 DSR이 나오면 맞아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집값을 더 사고 싶은데 구매 욕구가 폭발하는데 스트레스 DSR 때문에 안정이 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네. 야, 여기에다가 지금 들려온 소식이 22일이었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또 길게 동결을 했습니다. 이 경제 상황과 우리 경제 체력을 고려하면 미국은 어쨌거나 9월에 이 연준에서 좀 내릴 가능성이 지금 확실하게 점쳐지고 있고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간다면 0.5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어쨌거나 동결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 집값, 가계부채 증가가 다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건 좀 아닐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설프게 금리를 내려서 투자 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은 심리다. 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게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거든요. 심리. 심리죠. 지금 그러니까 장기 흐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리라든지 수요와 공급 이런 게 맞아떨어지는데 1년, 2년의 흐름은 심리거든요. 사실 지금 또 우리가 집을 안 사도 돼요. 그 정확하게 보신 게 아까도 그 두 개 얘기하셨잖아요. 능력 그리고 하나는 사고자 하는 어떤 욕구. 그렇죠. 욕구는 심리잖아요. 욕구가 심리란 말이에요. 그게 먼저 반영이 돼야 되고. 지금은 이제 집 왜 사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요. 분양가가 올라가고요. 금리가 내려갈 거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서울이 언제 공급이 충분한 적이 있었나요? 10년 전에도 부족했고요. 조선시대도 부족했고요. 그러면 조선시대도 부족했잖아요. 그러면 한양도성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데. 유배 가는 사람들이 자기 집은 안 팔고 가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상담하고 고민하고 했단 말이에요. 원래 부족한 거고요. 전세 가격 원래 올라갑니다. 전세가 언제 떨어졌어요? 2022년에 금리가 올라서 잠깐 떨어졌죠. 분양가 언제 떨어졌나요?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지방에 미분양이 많으면서 건설회사들이 주변 집값이 올라가니까 등달아서 올린 거고요. 금리 내려가겠죠. 이게 불안할 요인은 또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불안을 조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한데 만약에 금리를 지금 어설프게 내려버리게 되면 또다시 봐
금리 내려가잖아. 이제 앞으로 저금리 갈 거야. 집값 이러면 더 난리가 날 거야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한마디 했잖아요. 경기 상황 고려해 보면 이번에 금리 좀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살짝 줬단 말이에요. 집값, 부동산 문제만 빼면 사실 금리 내려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부동산 문제가 있다 보니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구나.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이거 이쪽으로 가려니까 이게 문제, 저쪽으로 가려니까 저게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일단은 이번에는 동결을 했는데 아마 다음은 고민이 될 겁니다. 9월에 미국이 내려요. 내리죠. 미국이 내리게 되면 만약에 0.5를 내리게 되면 한국은행이 안 내릴 수가 있을까? 그렇죠. 결국에는 내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한국은행 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금리가 중요한 변수란 말이에요. 추석이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요. 항상 추석을 바뀌면 추석에 따라서 추석 설 명절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바뀝니다. 작년 추석 지나면서 꺾였죠. 올 설날 지나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 지나고 다시 살짝 꺾이느냐, 더 올라가느냐의 이제 갈림길인데 그 갈림길의 변수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금리하고 정책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한 0.25 정도, 한국은행이 0.25% 포인트, 25bp 정도 내리면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그 정도는 당연히 내리겠지. 예상한 범주 내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 예상했어? 예상했어. 미국이 올림픽 농구 이길 줄 알았어. 뭐 그런 거잖아요. 예상했는데 아니 뭐 준결승 보니까 뭐 세르비아가 막 이기고 있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아니 두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이거 뭐야? 미국이 지고 있어? KBS 보셨죠? 네네. KBS 봤습니다. 해설 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당황하는 거예요. 미국이 당황하면서 그 재밌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부동산의 재미가 아니잖아요. 0.25면 미국이 이기는 거 똑같아요. 당연히 미국이 이기지. 드림팀인데. 근데 0.5를 올리거나 안 올렸다.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떻게 보면 멘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0.5%포인트 한국은행이 내렸다. 빅스텝으로 갔다 그러면 투자 심리를 굉장히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안 내렸어. 이거 뭐지? 그렇지. 뭐지? 안 내릴 건가? 안 내려? 미국도 안 내려.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안 내려? 야 이거 뭐지? 라고 하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진짜 혼란스럽겠다. 혼란스럽죠. 그래서 일단 금리 상황이 0.5 올리느냐, 0.25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정책 변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 정부가 시그널을 던졌어요. 야 우리도 해. 우리가 집값 오르는데 우리가 봐줄 것 같아. 우리도 한다면 하는 정부야. 보여줬어요. 시그널. 스트레스 DSR 우리 더 강화할 거야. 스트레스 플러스로 갔습니다. 9월에 추석 전에 안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나 규제 더 해야겠어. 강남 3구, 용산구만 지금 규제 지역 묶여 있는데 서울 전역 다 묶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지금 저희가 또 조사해온 바에 의하면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진짜 있는 건가요? 있죠. 어디에 달렸냐면 집값 흐름에. 지금이 이제 8월이잖아요. 추석 전까지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가느냐. 부동산은 통계를 보면 부동산은 주간 변동률 지수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데 뭐 0.32, 0.28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뭐로 보면 되냐면요. 자동차 엑셀레이터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간 변동률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 지난주가 0.32였다가 뭐 0.28이 되면 집값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엑셀레이터를 0.32로 밟고 있다가 0.28. 예를 들어서 130km 밟다가 125km예요. 그러면 130km보다는 살짝 느리지만 느린 거죠. 여전히 빨리는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집값이 그런 겁니다. 절대치가 125인 거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이번 주는 125 가다가 다음 주 130km 가다가 그다음 주는 135 가다가 다시 또 130 가다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속도가 뭐 50km에서 지금 이렇게 속도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빨리 달리고 있다. 이런 속도로 추석 전까지 달리게 되면 정부가 스트레스 DSR 플러스 했는데도 계속 달리는 애들이
안 되겠다. 브레이크 한 번 더 잡아야겠는데 교통 단속 한 번 해야겠어.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카드가 대출 규제 카드 한 번 나왔잖아요. 나왔고 그러면 그다음 할 수 있는 카드가 결국에는 지역 규제를 또 지역 하고. 규제, 뭐 토지거래 구역을 또 묶을 수도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아마 조정 대상 지역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 과열지구하고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피곤합니다. 야, 뭐 대출 투기 과열지구가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고 확장될 수도 있다. 네. 이것도 상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규제가 돼? 이게 자 작년입니다. 2023년 13 대책 발표되면서 이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보름 미계약이 나니까 했는데 그때도 규제 지역을 풀어줬는데요. 그때 왜 효과가 있었냐면 저도 풀어줄 줄 알았거든요. 풀어줄 줄 알았는데 저는 남겨둬야 될 지역이 강남 3구, 용산구는 당연히 남겨두고 마포와 성동구, 마용성은 그래도 규제 풀어주면 안 돼.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노원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중랑구 이런 데 풀어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줬죠. 마포와 성동구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신흥부천이. 그때 저는 놀랐어요. 와 이건 뭐지? 굉장히 파격적인데? 시장에서도 파격을 받아들이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규제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약효가 먹힌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 규제가 나와도 뭐 그냥 그래 뭐 마포 정도 묶을 수는 있겠지. 마포 성동 정도 묶을까 했는데 더 많은 지역을 예를 들어서 노원구까지 묶어버렸다. 이러면 시장은 또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정책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그게 어쨌거나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 지금 어떻게 뭐 주간 변동 지수라든지 주간 거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거 뭐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규제들을 잘 살피면 집값의 어떤 고점과 저점이 보일 수도 있을까요? 정책의 답이 있죠. 정책의 답이 있구나. 규제 정책에. 자, 앞서서 흐름의 문제가 아니고 규제 정책의 메커니즘이 제가 일관성이 없다고 우리가 막 비판했잖아요.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해요. 40년 동안 변하지 않아. 그렇군요. 진짜 일관성이 있어요. 무슨 일관성? 집값이 오르면 그러니까 기준선이 있어요. 상한선, 그렇죠? 하한선이 있으면 정부가 원하는 거는 뭐다?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 찰랑찰랑 시냇물을 흘러가듯이 짧게 보면 요렇지만 크게 보면 그냥 스테이블하게 꾸준하게. 그렇죠. 그게 정부가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면 그 기자들 앞에서 막 기자회견 안 하고 싶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럼 집값 올라도 기자회견하고 내려도 기자회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그냥 스테이블하게 그냥 가져라는 게 사실 정부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데 정책은 시장 상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땐 이렇게 올라가요.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합니다.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줍니다. 근데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국토교통부의 캐비넷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캐비넷이라는 게 있어요. 캐비넷 있죠. 그럼 거기다 이제 필요한 걸 집어넣고 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오를 때는 캐비넷에 있는 규제 카드를 꺼내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 하나, 안 먹히네. 하나 더 꺼내들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이제 빼서 다시 캐비넷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의 캐비넷이라고 합니다. 왜? 규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나왔던 게 들어가고 들어왔던 게 나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고점과 저점일 때 나오는 규제의 방식에 따라서 방식을 보면 우리가 흐름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일일이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정책을 보세요. 그냥 정책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고점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 집값이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부터 규제한다? 어디부터 집값이 오를까요? 오를 때? 투기과열지구부터 오르고 서울? 그러니까 서울, 강남부터 오르겠죠. 그렇죠. 강남부터 규제합니다. 강남 규제하고 용산, 마용성 규제하고 또 강북 규제하고 경기도 나중에 외곽, 지방 마지막에 어디까지 간다? 지방 중소도시까지 갑니다. 그 얘기는 지방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2021년에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뭐 경북, 경산, 뭐 계룡시, 뭐 포항 이런 데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어요. 왜 묶었다? 지방에도 집값 올랐으니까. 튀니까 계속.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지방 중소도시를 조정 대상으로 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는 꼭지다. 그러면 고점이다. 거의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반드시 멈춥니다. 조정장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방 중소도시가 규제 지역으로 묶은 연화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고점 때 이제 우리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패닉 바잉 하잖아요. 막 불안해가지고 막 사요. 네. 안 사야 될 사람들도 막 삽니다. 네.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요. 안 오르는 지역들, 또 수도권 외곽으로 본다면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현상을 얘기해야 되니까요. 의정부, 동두천, 포천, 네. 안성, 안산 이런 지역들 외곽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네.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신 분들, 위험 추구 성향을 가지신 분들. 완전 회피. 위험 회피예요? 완전 회피. 위험 회피 중에서도 또 더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덜도 있는데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절대 대출 받으면 안 돼. 있죠. 절대 대출 받아서 집 사면 안 돼. 그거 완전 큰일 나. 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네. 집값이 올라도 안 사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집을 보러 다닙니다. 집을 사요. 사거나 보러 다녀요. 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끝물이네. 저점이구나. 꼭지다. 꼭지다. 그러니까 꼭지다. 과열이다. 네. 그러면 과열이다. 친한 친구가 우리 주변에다 보면 반드시 있거든요. 네. 친구가 한 10명이 있으면 꼭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내가 요즘 집을 보러 다니는데 아니면 내가 집을 샀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친구야 참 잘 샀어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야 이 꼭지네. 내 집을 팔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저점이 아니라 고점이라는 거구나. 자기가 투자를 잘하고 있었는데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네. 팔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촌 누나 이야기입니다.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누나 왜? 친한 친구 중에 절대 집을 안 사는 10몇 년 동안 집을 안 산 친구가 집을 샀다는 거예요. 이거 끝물이다. 그러네. 그렇게 해석이 이게 되겠네요. 본능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팔고 2016년, 17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라는 게 사더라고요. 네. 타이밍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주변 친구를 잘 관찰하다 보면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다. 고점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PD님들은 지금 집을 사러 가시는 분이 없나?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네.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규제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 고점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일단 고점은 2021년이었고요. 1년이 고점이었고 2022년 12월에 1차 하락이 왔고 네. 지금이 이제 다시 규제 카드가 나오지만 네. 이거는 상승장에서 시작되는 규제 카드라기보다는 조정장 중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정 중이다. 아직 추세 상승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바닥의 시그널이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닥의 시그널이 아직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바닥의 시그널 한번 보자고요. 네네. 바닥의 시그널이 뭐냐면 일단 미분양이 좀 급증합니다. 그렇죠. 10만 호 정도 급증하는데 네. 지금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네. 7만 4천 호까지 올라왔고요. 두 번째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합니다. 네. 2022년 12월에 한번 떨어졌어요. 그때가 일단 1차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비슷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30%. 그다음 중요한 게 제가 이게 아직은 2차 하락 진짜 바닥이 안 왔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강남이 규제 지역에 풀리지 않았어. 이게 풀려야 되거든요. 풀려야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면 다시 묶는데 네. 강남이 아직 안 풀렸어. 강남이 안 풀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강남이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네. 강남 집값이 안 떨어졌어. 아직은 높다. 산으로 비유하면 등산을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어. 네. 안 내려왔는데 다음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다. 네. 강남이 규제제가 한번 풀려야 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2009년에 MB 정부 시절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이제 집값이 막 떨어졌다면 1차 하락이 왔을 때 규제 지역을 풀어줍니다. 정부가. 그때는 조정 대상 지역은 없었고요. 투기 과열 지구를 풀어줬는데 강남은 안 풀어줬어요. 네. 강남은 2011년에 풀어줬어요. 2009년, 2011년 시차가 있죠. 바로 안 풀어줍니다. 네. 2011년에 강남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강남이 규제 지역이 안 풀렸다는 얘기는 강남은 본격적인 조정이 오지 않았고 핵심 지역이 조정이 오지 않았는데 다시 상승장으로 간다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이 규제 언제 풀리지? 강남이 풀린다는 얘기는 강남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네네. 그게 바닥의 시그널 중에 하나고요. 아하. 또 하나는 이제 DSR, 우리 스트레스 DSR 규제하잖아요. 집값 떨어지면 규제를 풀어줍니다. 스트레스 DSR.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나옵니다. 스트레스 DSR이나 DSR을 풀어줄 때가 와요. 네. 그걸 풀어준다는 얘기는 강남을 풀었는데
그래도 집값이 안 올라가네. 회복이 안 되네. 네,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거래가 안 이루어지네. 그러면 이제 DSR 규제를 살짝 풀어줍니다. 네. LTV를 풀어주던 DSR을 풀어줍니다. 대출 좀 받아. 대출 좀 받아. 그걸 이제 규제 지역을 해제해서 DSR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DSR을 좀 더 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 제일 마지막 캐비넷 제일 마지막에 숨어 있는 카드.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먼지 툭툭 털고. 그게 뭐냐면 우리 양도세 특례라고 하는데요. 양도세. 5년간 양도세 면제. 지금 집 사면 앞으로 발생하는 5년 동안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우리 받지 않을 거예요. 그게 2013년에 나왔어요. 그거 세다. 세죠. 네.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1주택자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줬습니다. 그러면 자 2013년부터 5년이면 2018년까지 네. 올랐는 양도 차익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네. 그럼 2018년부터 올랐는 금액에 대한 세금만 냅니다. 그리고 이 특례를 받은 주택은 주택 수도 또 빼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랬죠. 네. 정말 집을 적극적으로 많이 사라는 시기가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나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정부가 캐비넷에 국토부 캐비넷에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들었네. 이제 나올 카드 거의 없겠는데 네. 이제 나올 카드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카드를 하나씩 빼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때마다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는 얘기는 집값이 충분히 떨어졌다. 더 이상 나올 카드가 없다. 요 정도 나오면 저는 그냥 묻지 마. 무조건 들어가자. 이거는 부모님한테 돈이 부족하면 부모님한테 빌리고 내가 부족하면 자녀가 돈 벌면 자녀한테 빌리고 네. 대출 정부가 받아라고 하잖아요. 정부가 제발 빚 내서 집 사라는데 빚 좀 내줘야지. 네. 이럴 때는 빚을 좀 내줘도 된다. 근데 아직은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리하게 집 사지는 마라. 지금 무리하게 들어갈 때는 아니다. 무리하게 들어갈 때는 이런 카드 나올 때,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는 좀 무리해도 되지만 지금은 무리하지 말고 그냥 자금이 되고 필요한 실수요자들만 나중에 떨어질 때 못 사니까 필요하면 지금 사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은 집을 사기에 적기는 아니고 조금 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망을 좀 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떨어질 때는 또 집을 못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무주택인데 돈은 좀 있고 살려고 구매 욕구도 좀 생겼고 이제 부부끼리 와이프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남편하고 이제 부인은 반드시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큰 코 다칩니다. 내가 하지 말자 그랬지. 거봐, 내가 또 들어가자 그랬지. 하지 말자 그랬지. 들어가자 그랬지. 그런 사람 제가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특히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불리합니다. 왜냐? 제 손님들 중에도 주도권이 여자들이 쥐고 있거든요. 가정의 주도권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손님들 오면 제가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없거든요. 열심히 상담해줘. 그러면 상담하고 제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부인 허락 받고 오세요. 연락 주세요. 그러면 함흥차사 연락이 안 와. 한 일주일 지나서 연락 오면 뻔한 답을 얘기합니다. 부인이 반대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제가 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성 손님들 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자, 상담하죠. 집에 가서 남편분하고 상담 합의를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필요 없어. 그냥 뭘 물어봐.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의미가 없습니다.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남자분이 우겨서 몰래 집을 샀다. 결과가 안 좋다.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엄청난 시달림. 그렇죠. 내가 사지 말자 그랬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뭐 모든 스트레스는 그냥 다 고스란히 받는데 반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사자고 했는데 부인이 반대해서 안 샀어. 그렇죠. 그러면 야 내가 사지 말자 그랬지. 한 번은 먹혀요.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순간 또 반대의 효과. 그렇군요. 엄청난 화를 내면서 반찬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자녀한테 또 막 화를 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남편들은 애한테 화를 내니까 집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안 그럴게. 집값 떨어지면 어때? 그래 우리 안 사길 잘했어.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분들은 부인분하고 상의를 하셔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꼭 뭐 그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와 주도권을 쥐지 못한 자의 참 가슴 아픈 사례를 저도 많이 보니까 어쨌거나 뭐 남편이 됐건 부인이 되었건 그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계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주도권이 없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은 DSR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쨌거나 좀 많은 시사점들이 있었고 저희가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 이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 시그널은 명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날이 또 오겠죠. 저는 올이라고 봅니다. 네, 반드시 올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올 겁니다. 네, 그때가 됐을 때 정말 우리 모두가 편안한 내 집에서 2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소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oney 해도 money 누가 뭐라 해도 나는 money